이제 오늘부터는 렌더링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명령어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당구공 그림 있죠? 이 당구공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에셋 에디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에셋 에디터에 보시면 맨 끝에 바로 얘입니다. 이게 전부 다 렌더 옵션들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100%다 렌더링을 해봐야 돼요. 한 번 렌더링하고 옵션 한 번 바꾸고 렌더링하고 옵션 한 번 바꾸고 렌더링하고 조명, 그러니까 라이트, 매트리얼, 렌더링은 그 값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렌더링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명령은 별거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더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인터랙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꺼져 있죠? 만약에 이 인터랙티브가 켜져 있으면 되게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이요. 렌더링을 제가 하나 했어요. 자, 렌더링 됐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얘를 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뷰가 같이 바뀌네요. 이게 인터랙티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터랙티브 옵션이에요. 인터랙티브는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렌더링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렌더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바뀐 렌더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죠. 내가 장면 옮겼어요. 렌더링 해줘요. 장면 옮겨요. 렌더링 해줘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즉 CPU나 메모리를 스케치업이 붙잡고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끄시고 여기 스탑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순차적인 렌더링이란 뜻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조명 계산해주고, 조도 계산해주고, 그림자 계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프로그레시브를 꺼볼까요? 자, 그러면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 그리고 다시 one more time. 얘가 보시면 이렇게 버켓들이 금방 다 사라졌네. 다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형상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거예요. 1차적으로 조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난 버켓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줘요. 이 네모난 버켓 하나가 CPU 한 개입니다. 버켓 하나가 CPU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코어 투 듀오 그러면 코어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코어 투 쿼드 그러면 코어가 네 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어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프로그레시브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GPU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활성화가 됩니다. GPU가 있고 CPU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CPU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를 CPU라고 합니다. 코어 투 듀오, 뭐 코어 투 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CPU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래픽 HI 그래픽
프로세서. 스펠링을 봐야 돼 요즘에는. GPU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픽스 유니트. 다시 말하면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붙어 있는 걸까요? 얘는 보통 메인보드에 우리가 장착을 시키죠.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걸까요? GPU는. 얘는 그래픽 카드요. 그래픽 카드에 아예 장착되어 있어요. GPU가.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CPU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렌더링 하고 싶다면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링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주전자 그림에 네모난 사각형이 있죠? 얘가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내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영역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리전 렌더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퀄리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퀄리티. 미디움으로 되어 있죠? 얘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레이 트레이스라는 부분하고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여기 있는 서브 디비전 샘플 사이즈 레이 트레이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란 얘기는 품질이란 뜻입니다. 품질이에요. 품질이 좋고 나쁨을 뜻합니다. 이거 바꿔봤자 눈에 잘 표시 안 나요. 아예 이렇게 놓으면 표시가 나요. 베리 하이로 놓고 한번, 그 다음에 드래프트로 놓고 한번, 그러면 표시가 나요. 극과 극으로 놓으시면 표시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는 미디엄으로 놓고 쓰세요. 자, 보세요. 드래프트입니다. 여기 노이즈 리미트가 0.5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0.5, 1, 4, 500, 0.051. 자, 제가 베리 하이로 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노이즈 리미트 0.003.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2000. 그 다음 샘플 사이즈 0.01. 내용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값을 바꾸면 퀄리티에 이 값을 바꾸면 여기 있는 퀄리티 부분하고 레이 트레이스의 퀄리티하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여기 있는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퀄리티 부분은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는 로우나 미디움으로 놓으시면 돼요. 내가 로우로 보는 것보다, 자, 우리 실제로 여기다 한번 렌더링을 해봅시다. 그게 조금 더 빠르겠죠?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드래프트로 놨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아이고, 끄고 다시 한번 렌더링. 저품질의 렌더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품질의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창문 창틀 같은 데 보면 그림자 부분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절반만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번엔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죠. 요렇게 해보죠. 자, 렌더링.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베리 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질은 어떻게 놓고 쓰시냐면 보통은 그냥 미디움이나 로우로 놓고 쓰시되 여기 노이즈 리밋을 낮춰 놓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있죠.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이걸 최종 결과물로 뽑고자 할 때만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렌더링 타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평소에는 미디움이나 혹은 로우로 놓고 쓰세요. 평소에는 미디움 또는 로우로 놓고 쓰시고 나중에는 베리 하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보시면 타입이 세 종류의 타입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맵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죠. V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상현실이란 뜻이고 스피어컬 파노라마라는 얘기는 가상현실을 만들 때 렌더링하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파노라마 방식입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방식으로 해서 길게 360도 사진을 쭉 찍어요. 그리고 얘를 앞뒷면 연결하고 위에면 이렇게 쪼개면 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스피어컬 카메라고 큐브맵은 윗면, 정면, 아랫면, 우측면, 왼쪽면, 좌측면, 배면 해가지고 얘를 묶어서 가상현실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다 써요.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상현실을 하나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스테레오라는 값이 있습니다. 얘도 꺼져 있을 거예요. 스테레오는 뭐냐면 여러분들 입체 영상 들어보셨나요? 입체 영상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혹은 TV에서 간혹 이거 방송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빨간색 셀룰로이드하고 파란색 셀룰로이드 안경 끼고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입체 영상입니다.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영상을 두 개를 쏴줘요. 동시에. 하나는 편광, 가로 편광, 하나는 세로 편광 이렇게 쏴줘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편광경을 쓰고서 입체 영상을 보는 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빨간색,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거 역시 편광입니다. 편광을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입체 영상을 만들 때는요,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하고 저렇게 빔 프로젝트, 영사기가 두 개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뒤에 주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요즘은 주사 방식이 아니라서 이제 입체 영상이 이제 죽어버렸죠. 요즘은 이제 입체 영상을 잘 안 써요. 저렇게 빔 프로젝트를 쓰는 데만 입체 영상을 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이 입체 영상으로 해서 가상현실로 월드컵 구경했거든요. 그때 대전에 그 엣질이라고 있죠. 거기서 인공위성으로 쏴줬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굳이 얘까지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스탠다드 카메라입니다. 익스포셜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바로 여기 카메라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조절자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필름 센서티브, 어퍼처, 셔터 스피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얘가 완전한 수동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건 바로 얘예요. 조명의 밝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얘를 렌더링을 해볼까요? 그러면 렌더링 타임이 많이 늦을 거란 말이죠. 많이 밝을 거란 말이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필름입니다. 아이소라고 하는데 얘는 필름에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빛에 반응하는 이란 뜻이에요. 필름에 옛날 필카 들어보셨죠? 필카에 보면 필름에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어요. 필름에. 얘는 빛에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 감광 물질
100개가 반응해요. 그게 아사 100의 의미입니다.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필름에 감겨져 있는 감각 물질이 400개가 반응을 해요. 훨씬 더 예민한 거죠. 그죠? 100개가 반응할 때와 400개가 반응할 때 어때요? 400개가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예민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400개가 반응한다? 빛에 예민하다라는 뜻입니다. 100개가 반응해요. 빛에 예민하지 않은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 정도로 밝아졌는데 제가 요만큼만 다시 렌더링 할 건데 이번엔 50으로 놨습니다. 50개만 반응해라. 어둡게 나옵니다.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200개가 반응해라. 밝게 나옵니다.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두 개 차이점 보이시죠? 네, 필름 센서, 네, 필름 센시티브라는 이 값이 바로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값인데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진이 밝게 나옵니다.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둡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판매했던 게 이 아사 100하고 그 다음에 200하고 그 다음에 400 그 다음 800 배수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시중에는 100하고 200을 판매했었습니다. 시중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수동 카메라는 100, 200짜리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찍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진관에서 찍는 거 그런 거는 400, 800 이런 거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명을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 값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좋은 걸 썼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썼던 건 100, 200짜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사 100짜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기 한 몇 년 전에 아사 2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엄청 선전했어요. 아사 200으로 찍으면 사진이 좋아요. 그래.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사 200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사 100은 언제 쓸 거냐면 8월 1일 오후 2시 이 정도. 얘는 8월 1일 오후 4시에서 6시.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왜 8월 했을까요? 1년 중에 빛이 가장 강렬할 때가 언젠가요? 네, 8월 1일이요. 그래서 휴가가 그때 가는 거예요. 왜 8월 1일 날 휴가 가는지 아세요? 네? 더워서. 맞아요, 더워서.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 혹시 아시나요? 요맘때 개장하죠. 그래서 대략 8월 한 15일경에 마감할 거예요. 그죠? 왜 그때 개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계속 그 한류가 들어옵니다. 찬물이 들어와요. 계속. 근데 유일하게 따뜻한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가장 따뜻할 때가 8월 1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더워서가 아니고 그 해수욕장 그 시기에 맞춰서 잘 놀고 휴가 보내고 오라고. 그래서 8월 1일 전후해서 휴가를 다녀오는 겁니다. 근데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8월 15일 넘어가면 해수욕장 물이 차가워요. 그때는 다시 한류가 들어오는, 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해안에 그 물 바뀌는 시기가 그때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동이 터서 아침에 8시, 9시 이때 빛하고 오후에 2시에 들어오는 빛하고 빛의 입자가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곱고 어느 쪽이 더 거칠까요?
한 10시경 이때가 빛이 제일 고와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언제 찍냐면 9시, 10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시, 5시 이때 찍어요. 실제로. 왜냐면 그때 빛이 가장 입자가 곱게 들어와요. 그리고 빛의 입자가 가장 거친 건 아주 정오죠. 12시, 1시, 2시. 이때가 빛의 입자가 가장 거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의 입자가 거칠고 가장 많을 때가 오후 2시죠. 그러니까 아사 100을 쓰는 겁니다. 충분히 빛이 많거든요. 근데 약간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입자가 곱고 그 다음에 빛의 양이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200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사 400이나 아사 800은 어디 쓸까요? 실내에서. 후레쉬 없이. 이해되시나요? 네. 실내에서 후레쉬 없이 사진 찍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사진 찍을 때요. 아사 100은 사진을 찍으면 새까맣게 나와요. 빛의 입자, 그러니까 빛이 부족해가지고. 아사 200도 많이 어둡게 나와요. 근데 아사 400은 실내에서 찍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나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투시도를 만들 거야. 실내 투시도를 할 거야. 그러면 200이나 40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조감도나 실외 투시도를 만들 거야. 그럼 100이나 200을 쓰시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퍼처 F 넘버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 1하고 1.2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배수로 나갑니다. 그럼 2가 있고 2.4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4.8이네요. 그냥 5. 아니다. 4.8. 그 다음에 6인가? 8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6. 여기 6이 있나 보다. 6이고 얘가 10인가?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6 다음에 32 이렇게 가요. 앞에 조리개 값입니다. 카메라 앞에 전에 설명드렸죠? 앞에 조리개가 있다고. 카메라 그 렌즈 앞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닫아놨다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혀요. 이게 조리개예요. 조리개를 얼마만큼 열어줄 것인가, 얼마만큼 조리개를 열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셔터를 눌렀는데 요만큼 열었다 닫을 거예요. 내가 셔터를 눌렀는데 조리개 이렇게 열었다 닫을 거예요. 어떤가요? 조리개를 많이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리개 작게 열면 적게 들어오겠죠. 네. 어느 게 많이 열은 것 같아요? 1이 많이 열었을까요? 32가 많이 열은 걸까요? 1이 많이 열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32분의 1만큼만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1은 1분의 1이니까 다 열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기본값은 8이에요. 8이 기본값입니다.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값. 조리개를 중간 정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얘가 빛이 충분히 많아요. 자, 필름 넘버를 5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값을 50으로 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F 넘버를 1.2로 바꿨습니다. 하얗게 다 탔네요.
허옇게 나오네요. 자, 4.4로 바꿔볼까요? 절반이죠.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4.8. 자, 8이었으니까 10.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 16. 많이 어두워졌죠? 그죠? 조리개를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장면의 밝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필름도 장면의 밝기가 바뀌어요. 근데 조리개도 장면의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조리개 값이 하는 역할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얘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 있죠. 수동 카메라에서 아웃포커싱 효과 낼 때 혹시 아웃포커싱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배경 흐리게 하는 거. 네, 그게 조리개 값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조리개 값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밝기는 그럼 누가 잡아줘요? 셔터하고 셔터 값으로 밝기를 조절하고 조리개로 이렇게 조리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포커싱 효과가 일어나요. 저 조리개 값으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 V레이에서 그 효과가 안 나와요. 얘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수동 카메라 쓸 때 한번 해보세요. 조리개 값으로 아웃포커싱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다 이제 줌 렌즈를 달아버리면 굳이 조리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웃포커싱 효과가 따박따박 잘 일어나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카메라 있죠? 아웃포커싱 너무 잘 일어나요. 자, 일단 조리개 값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보통 셔터 스피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8분의 1초, 그 다음에 15분의 1초, 그 다음에 30분의 1초, 그 다음 60분의 1초, 그 다음에 125분의 1초, 그 다음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500분의 1초,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1초, 그 다음에 2분의 1초, 4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정도인데, 보통은 한 125분의 1초가, 네, 125분의 1초가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25분의 1초가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바로 125분의 1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표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0, 어퍼처는 8, 그 다음 125분의 1초 이렇게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되게 밝네요.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죠. 네, 그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1초면 셔터가 1초 동안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250분의 1초입니다. 그러면 빛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겠군요. 자, 500분의 1초입니다. 빛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125분의 1초에 이었고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16으로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두워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셔터를 고정하고 조리개를 조절하든가, 조리개를 고정하고 셔터를 조절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자동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자동 카메라가 셔터 값이 고정이 돼 있어요. 125분의 1초로 고정이 돼 있고 조리개 값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뭐 12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좀 밝아지는 거죠. 자, 14. 10은 너무 밝을 것 같고 한 12가 무난하겠네요. 12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리개가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통틀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익스포셜 밸류가 바로 이 값입니다. 자, 한번 조절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준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퍼처 값과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1000분의 1초 정도 되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나 혹은 새 이런 것들을 찍을 때 1000분의 1초를 쓰는 거고 1초, 2초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건 야경이나 이럴 때 찍는 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조명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조명보다는 바로 이렇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그 다음 필름 감도 값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전부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우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기둥을 세웠습니다. 뭐 신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다시 같이 선택해서 복사 곱하기 5. 네, 제가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얘를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렌더링 스탑. 다시 렌더링.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면요. 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웃포커싱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아웃포커싱 효과 주기가 뎁스 오브 필드예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 옵션을 보시면 여기 픽 포칼 포인트라고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여기 픽 포칼 포인트 잘 안 보이네요. 포칼 포인트를 이 동그란 점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 가서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자, 클릭하고 원하는 자리를 클릭해 주면 전 요 점을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 3개 앞에 2개 중간쯤 되는 자리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렌더링. 별로 효과가 별로 안 일어나네요. 이펙트 됐고.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를 끕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디포커스라고 하는 값이 하나 더 활성화돼요. 이거 익스포셜 밸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디포커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웃포커싱 효과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포커싱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수동 카메라로 나오면 이 값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익스포셜 밸류로 놓으면 디포커스 효과가 나옵니다. 요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 값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작업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익스포셜 밸류로 놓으면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여기 보케 효과가 빠집니다. 보케 효과. 보케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케 효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옴니라이트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 봤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뭐 큰 문제 되진 않죠? 자, 보케 효과를 켜보죠. 보케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보케 효과. 안 나오네요. 그러면 보케 효과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보케 효과입니다. 얘가 보케 효과예요.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있죠? 조명을 이렇게 만드는, 얘가 보케 효과입니다. 포커싱이 일어나면 바깥쪽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게 보케 효과입니다. 이런 게 보케 효과예요. 근데 안 만들어지네요. 이게 밝아서 그럴까요? 라이트를 한번 꺼보죠. 선라이트를 끄고, 일단 선라이트가 있으니까 선라이트를 꺼보죠. 인텐시티 멀티플러 0으로 바꾸고, 인바이런먼트에서 백그라운드 0으로 바꾸고, 네, 다시 렌더링. 보케 효과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보케 효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보케는 효과가 안 나오네요. 하여튼 보케 효과는 그렇습니다. 조명 자체가 안 나오네요.
자, 이번엔 렌더 아웃풋이요. 그래서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물 사진, 풍경 사진, 특히 투시도 사진이요. 투시도 사진 많이 찍어 버릇 하셔야 됩니다. 일소점이 드러나는 투시도 사진을 많이 찍어 보세요. 자,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사진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소점 사진인 거죠. 왼쪽에 벽은 없지만 천정에 있는 이 라인들 있죠. 라인들이 이렇게 일소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일소점이 있는 사진. 자, 얘는 이소점이죠. 소실점이 이렇게, 소실점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여기가 기준이 돼서 나오는 이런 소실점 있는 사진들을 자꾸 찍어 버릇 하셔야 됩니다. 일소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소점 사진을 찍어 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남겨놓을 수 있겠죠. 일소점 사진 찍으라고 과제물 냈더니 이제 산책하면서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소실점이 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일소점 사진이죠. 얘는 이소점 사진이죠. 소실점이 이렇게 있는 소실점이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소점 사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소점 사진들, 이런 게 일소점 사진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일소점이 있는 사진들을 자꾸 찍어 버릇 하셔야 돼요. 일소점이 있는 사진, 일소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소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사진들을 자꾸 찍어 버릇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구도 잡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시도를 만들 때 우리가 투시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일소점으로 잡을 건지 이소점으로 잡을 건지, 구도를 위로 잡을 건지 아래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렌더 아웃풋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나옵니다.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끄면 얘가 사라지죠. 안전한 구조란 뜻으로 렌더링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렌더링이 됩니다. 나머지 검정색 부분은 렌더링이 안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렌더링 돼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구간을 보여주는 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위드하고 하이트가 나오네요. 렌더링 했을 때 이 렌더링 크기입니다. 렌더링 된 이 이미지의 크기. 위드와 하이트. 그러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출력하기 위해서. 자, A4, A3.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A4 사이즈가 얼마죠? 297에 210이죠. 여기다가 전체로 10배를 합니다. 이거에 10배를 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2970에 2100이 됩니다. 이게 A4 사이즈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300 dpi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300ppi에 대한 해상도가 필요해요. 자,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건 포토샵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배워야 될 프로그램이 포토샵인데, 사이즈를 봅시다. New. 그러면 여기에 자, 인터내셔널 페이퍼 A4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297에 210 그리고 300ppi.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캔버스 이미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얼마냐면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사이즈가 이런 거죠. 3500 8픽셀에 2400 80픽셀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해상도는 이 정도가 됩니다. 조금 작죠? 얘가 해상도가 300ppi입니다. 300ppi일 때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픽셀로 바꿔보죠. 어, 2970 2970이면 네,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자, 보이시나요? 25cm에 17cm. 얘는 사이즈가 25.15에 17.78mm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대략 사이즈로 보면은 한 250ppi 정도? 그 정도 돼요. 우리가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 250ppi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금방 해상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3508에 2480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약간 퀄리티가 정말 약간 떨어질 거예요. 개미 눈곱만큼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 라고 보일 겁니다. 근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처음 2000년대 전후에서 2000년대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썼어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게 출력용 해상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4 사이즈의 10배, A3 사이즈의 10배. 그러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다 적으란 얘기예요. 자, 2970 그러면 16대 9에 의해서 알아서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세이프 이미지입니다. 세이프 이미지. 즉 내가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기 얘를 눌러서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들이 나와요. 근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렌더링을 하고 나면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최종 렌더링 한 건데 이거 저장해야 돼 그러는 순간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 못하고. 그래서 애초에 아예 저장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렌더링 끝나면 이 이름으로 저장해줘 라고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죠. 어떤 파일 써야 된다고요? PNG요. PNG 말고 또 하나 있죠. TGA. 자, 다시 설명할까요? 또. 자, 8비트 포맷이 있다 그랬고 16비트 포맷이 있다 그랬고 24비트 포맷이 있다 그랬고 32비트 포맷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32비트는 24비트 풀칼라에 트루 칼라에 알파 채널 8비트가 붙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투명도죠? 투명도 8비트가 있어요. 이걸 지원해 주는 게 PNG 파일하고 TGA 파일이에요. 그래서 PNG 파일을 씁니다. TJ는 조금 이해가 있어야 쓸 수 있고 PNG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BMP 파일도 24비트 파일이고 라디안 하이트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겠네요. 티프도 있죠. 티프도 마찬가지고 24비트 포맷이죠. 그 다음에 16비트 포맷이 JPG가 16비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PNG 파일을 써야 됩니다. PNG 파일 쓰기 싫으면 TJ를 쓰는데 TJ가 무압축 방식이라 이미지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렌더링하면 용량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TJ 파일로 100메가잖아요. 그러면 JPG 파일로 1메가가 채 안 나와요. 무압축이라 굉장히 커요. 대신 퀄리티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 저장하는 것까지.